우리 저기 저번에 했던 거 볼까요? 5장 잠깐 보세요. 그 화행 제목이 화행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페이지 83페이지요. 화행 이론 보시면 저기 이번 주에 다룰 것들만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화행 이론의 1번 화행의 개념, 1.1 화행의 정의, 화행이란 언어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말을 행위라고 봐가지고 진술을 한다든지 83페이지요. 5번 화행 이론 좀 복습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다음 기말고사 시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 하는 걸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잠시 좀 여러분 저기 시험만 보시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평생 단기 기억으로 넣어두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시 좀 하고 그 기억을 좀 되살린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저기 화행은 이제 언어 행위인데 그 언어 행위는 뭐 말이 이제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을 이제 행위로 봐가지고 진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그런 걸 화행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이걸 처음 말한 사람은 1.2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스틴이 그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발화행위와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로 나눴는데 이 중에 화행에 해당하는 것은 발화수반행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은 썰이라는 사람이에요. 썰이라는 사람인데, 자, 일단은 저기 86페이지에 보시면 수행동사가 나오죠. 수행동사. 그 수행동사가 나오는 게 명시적 수행문, 수행동사가 안 나오는 게 암시적 수행문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그 1번 예에 수행동사 1번 예에 니은 나는 너에게 자동차를 사줄 것을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건 이제 진술화행이죠. 진술화행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약속화행이 되는 거예요. 약속화행. 진술 형식이고 약속화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속한다라는 수행동사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간접 화행이에요. 간접화행이고 뭐뭐 할게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사용되는 게 그게 직접화행이고 이렇게 뭐 한다 약속한다 뭐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 진술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간접화행이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시면 적정 조건이 나와요. 우리가 좀 화행을 이제부터 많이 다룰 텐데 그 화행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들 이런 적정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적정 조건이란 1번 조건 1 명제 내용 조건. 명제 내용 조건의 아래를 읽어보시면 발화의 명제 부분에 의해서 표현된 의미를 명시한다. 그래서 명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어떤 조건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명제 내용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조건 2번 준비 조건이라는 것은 화행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화자가 그런 발화를 하기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자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준비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3번 조건 3번 성실 조건이 있는데 성실 조건은 화행이 성실히 수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을 명시한다. 얼마나 그 성실히 수행하는가 그런 그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말에 얼마나 그 지킬 그런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관련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지킬 마음이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것이 조건 3번 성실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조건 4번 본질 조건은 사회에서 그 발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살게 내가 낼게 한턱 낼게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회에서 보통 어떻게 그걸 생각해요? 제가 그걸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화자가 그거를 낼 그 의무를 지게 된다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본질 조건이에요. 사회에서 그 발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명령으로 생각하느냐, 이거를 질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약속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것이 본질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화행 이제 하나씩 다룰 텐데 거기에 다 저기 적정 좋은 것들 나오니까 그거를 미리 다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썰의 화행 분류가 나오는데 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스틴의 이론을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킨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기 93페이지 보시면 썰의 화행 분류가 나와요. 5가지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1번 진술, 2번 정표, 3번 명령, 4번 약속, 그 다음에 5번 선언 이렇게 5가지로 나눴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다 수행동사를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된 거는 오늘 이제 다룰 거예요. 오늘 이제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저기 이런 5가지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하행을 다뤘어요. 간접하행을 다뤘는데 간접하행의 97페이지에 3번에 예, 이런 게 이제 창문 닫아요. 창문 좀 닫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하행이라고 말했어요. 98페이지에 8번 예도 있죠. 내가 미쳤냐?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영희가 저를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이런 것들을 다 간접하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를 제가 시험 문제에 냈었어요. 그 2주 전에 보신 거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5번에 나와 있거든요. 25번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5번 문제. 다음 중 화행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2번 내가 미쳤냐? 3번 여긴 도서관이야. 4번 혹시 지금 돈에 여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문제 냈는데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이 여기다 써놓으신 거 보니까 직접 하행인지 간접 하행인지 그걸 나눠놨더라고요. 예, 그걸 나눠놨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간접 하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접 하행이냐 간접 하행이냐 문제가 아니라 다 간접 하행인데 이것이 원래 나타내는 화행이 뭐냐. 예, 이것의 원래 화행이 뭐냐 그거를 묻는 거였어요. 자, 그럼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는 원래 뭐예요? 문 닫아라라는 명령 화행이에요. 명령 화행이고 2번 내가 미쳤냐는 뭐예요? 예, 나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진술 화행이에요. 진술 화행이고 3번 여긴 도서관이야. 이거 무슨 화행이에요?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명령 화행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돈에 여유가 좀 있으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명령 화행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진술화행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맞는 건데 예, 제가 파둔 함정에 많이들 걸려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좀 많이 틀리셨는데 틀리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예, 좀 더 한 단계 깊게 예, 생각을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뭐 문제 하나 더 맞추고 안 맞추는 게 지금 상대평가라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로 인생을 살펴보면 뭐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래요. 뭐 그렇게 좀 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하나 더 맞추냐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 거기에서 나는 이게 열등한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 인생이라는 게 긴 기사로 살다 보면은 뭐 별 능력이 다 쓰여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시험 문제 더 맞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뭐 성적 안 나와도 대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10% 아는 거 가지고 10%만큼 최선을 다하면은 또 좋은 또 결과를 올릴 수 있는 거고. 저 박형서라고 소설가 혹시 아세요? 여기 여러분 선배예요. 9학번 제 동기인데 그 친구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 안 했어요. 안 하고 공부 못했어요. 못했는데 열심히 소설을 썼죠. 소설을 쓰고 고려대 서창 캠퍼스에 이제 박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처음 생겼을 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박사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교수를 뽑는데요. 그 고려대 지금 서창 캠퍼스, 세종 캠퍼스죠. 세종 캠퍼스 이제 문창과에 교수를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딱 운 좋게 대상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교수가 됐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예. 또 공부 잘해가지고 한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제 또 친구 지금 국민대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9학번이에요. 역시 한양대.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에 갔어요. 서울대 석사 박사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캐나다에 유학 가가지고 갔다 와서 국민대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예. 또 아닌 사람 또 뭐 선배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영화에 몸을 담았었거든요. 영화계에 몸을 담았었는데 예, 뭐 영화 열심히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는 좀 문화 콘텐츠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산 캠퍼스에 그거 있죠? 저기 에리카 캠퍼스에 그거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박사 받아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40대 후반 들어가지고 관동대 교수가 됐어요. 문화 콘텐츠가 한참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진짜 각각이에요. 저희 공부 같은 경우에 대학원 가는 거야말로 정말 학벌로 줄 세우는 곳이거든요. 줄 세우고 그런 곳이지만 여기에서조차도 가는 길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는 일에 적성 잘 차가지고 해도 즐거운 일 계속 최선을 다하면은 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고 저도 뭐 제 인생을 얘기 드리려면 또 이제 뭐 지금 3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저도 애가 뭐 지금 뭐 어쩌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뭐 지금은 현재 잘 풀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엔 제가 제일 잘 나갔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잘 풀린 케이스가 아닙니다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알아두시고 그러시면 하여간 뭐 저 국문과 나가지고 또 삼성전자에 취직한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 9학번 동기 중에 그 친구는 이제 고려대 경영학과에 편입을 했죠. 편입을 해가지고 나와서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삼성전자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제가 참고로 43이에요, 나이로. 한국 나이로.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못 다녀요. 예, 30대 후반에다 잘려요. 예, 예. 거기는 저기 서울대나 아니면 MBA, 외국에 MBA 타지 않으면 팀장까지 못 올라요. 삼성이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그 옆에 이제 외국계 회사 예,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뭐 대기업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다 잘 되느냐?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아니고 거기 가면 또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하여간 뭐 그렇게 계속 뭐 다 이제 하루살이 인생들인데, 예, 뭐 기왕이면 뭐 자기 열심히 뭐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생이 어떻게 긴 세월 살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예, 그거는 뭐, 예, 뭐 시류를 조정하겠어요? 시류를 조정하고 뭐 그러는 것 예, 아니고, 예,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예,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예, 그 하여간 뭐 그래서 예, 예, 그 약간 함정을 열심히 파뒀는데 예, 예, 여러분한테는 덕이 안 되는 얘기로 예, 하여간 예, 그 예, 뭐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잘 틀리시고 맞는 분이 있었다. 예. 자, 다음에 그 저기 101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 할 부분 나갈게요. 한국어의 화행. 우리 아까 전에 저 2시 몇 분에 시작했나요? 2시 10분에 시작했나요?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제가 3시 15분까지 수업할 거예요. 3시 15분까지. 이쪽에 지금부터 55분간 예, 또 줄기차게 떨을 테니까 예, 지금 잘 들어주시고 예,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번 한국어의 화행이에요. 한국어의 화행인데 1번 한국어의 화행 구성을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끝부분 한국어에서는 썰의 분류 외에도 다수의 화행이 발견되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질문 화행, 응대 화행, 구성적 화행이 있다. 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한국어의 화행이 예, 앞에 저 썰의 화행에서는 질문 화행, 응대 화행, 구성적 화행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지만 한국어의 화행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예, 이런 것도 나왔고 한국어의 화행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화행에 이런 게 다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어의 화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령문, 질문문, 의문문, 저기 약속문 이런 거 쉽게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종결 어미가 그런 거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어에서는 화행을 분류해내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유화행 어떻게 나타내요? let로 나타내고요. 명령화행 어떻게 나타냈어요? 인칭 주어를 삭제했어요. 의문화행 어떻게 나타냈어요?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꿨어요. 이게 요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없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발견해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종결 어미로 다 분류가 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화행을 되게 쉽게 예,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 가지고 화행을 나누는 것이 전 세계 화행을 나누는데 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저기 1번 예를 볼게요. 1번 표가 나오는데 주제적 화행이 있고 구성적 화행이 있어요. 주제적 화행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성적 화행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어떤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주제적 화행이에요? 구성적 화행이에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는 밤새 안녕하셨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해요.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예? 나 너한테 인사를 했고 내가 너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예? 대화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적 화행, 구성적 화행 뭐예요? 구성적 화행이에요. 그런 거는. 구성적 화행. 자, 그러면 영미 씨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저기 주제적 화행이에요? 구성적 화행이에요? 예. 이거는 주제적 화행이죠? 그렇죠. 당신 아름답다라는 실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적 화행. 철수야! 이거 저기 주제적 화행이에요? 구성적 화행이에요? 철수야! 하고 부르는 거. 예. 이거 주제적 화행이 구성적 화행이에요. 그렇죠. 이거 상대방을 불러가지고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에 길을 트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인사말이라든지 부른말 이런 거는 부르는 말 이런 거는 다 구성적 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거 주제적 화행의 구성적 화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주제적 화행이에요. 상대방 말이 맞다라는 주제를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주제적 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두 개 구분 가시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기 인사말이라든지 부르는 것 그것만 구성 화행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나머지는 다 주제적 화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구 화행을 볼게요. 그럼 주제적 화행은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나눠지는데 요구 화행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A, B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화용론에서는 화자, 청자 이렇게 땡땡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요즘식.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더 과학적이에요? 예, 위에 거죠? 그렇죠. 이게 B가 지금 A가 화자고 B가 청자면 B가 청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B가 뭔가 대답을 하고 또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 A, 화자 B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이지 화자, 청자 이러면 대화 이렇게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위에 걸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예. 자, 하여간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화자, 청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 누군가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질문하고 누군가를 대답을 해요. 예,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요구 화행이에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응대 화행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명령을 해요? 그럼 명령을 어떻게 받아요? 상대방이. 명령은 수락을 하거나 그걸 거절을 해요.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받아요. 명령을 하는 거는 요구 화행이고 수락이나 거절을 하는 것은 응대 화행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진술을 해요? 아, 밖에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러네요. 아니요, 안 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진술을 하면은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으로. 그럼 긍정은 요구 화행에 속하는 거고, 진술은 요구 화행에 속하는 거고, 긍정, 부정은 응대 화행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요. 예. 질문에 대해서는 판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 긍정이나 부정, 아니면 응대 거부 뭐 그런 식으로 나누시고 설명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응대를 하거나 응대 거부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짝지어지는 것.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꺼내는 것 요구 화행,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응대 화행.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구 화행에는 어떤 게 속하느냐? 진술, 정표, 질문, 명령, 청유, 약속. 예, 이렇게 나뉘어져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썰의 화행 같은 경우는 다 요구 화행만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는 응대도 하기 때문에 응대 화행을 따로 예, 또 얘기를 해놓은 거죠. 물론 요구 화행에서 썰이 빼먹은 것도 있지만 예, 썰의 좀 가장 큰 단점은 응대 화행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응대 화행을 보시면 긍정을 할 수도 있고요, 부정을 할 수도 있고 응대 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비공감을 할 수도 있고요. 설명 질문에 대해서 응대할 수도 있고 명령에 대해서 청유에 대해서 수락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도 있고 불허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응대 화행은 여러 가지로 예, 나뉘어져요. 어떤 게 어떤 거 짝이 되는지는 예, 앞으로 차차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아래 읽어볼까요? 아래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주제적 화행은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나뉘어진다. 요구 화행은 진술, 정표, 질문, 명령, 청유, 약속으로 나누어진다. 응대 화행은 긍정, 부정, 수락, 거절, 응대, 거부, 허락, 불허로 나누어진다. 구성적 화행은 인사, 부르기, 주의, 집중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표에 대해서 표를 그냥 말로 써놨을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1.1 주제적 화행과 구성적 화행을 볼까요?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저번에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한 것이지만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적 화행이란 대화의 명제 내용을 담고 있는 화행을 뜻한다. 예, 그런 게 주제적 화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적 화행이란 대화의 형식적 측면을 담당하는 화행을 뜻한다. 그래서 주제적 화행은 대화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성적 화행은 대화의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요. 제일 밑에 줄 보시면은 주제적 구성적 화행을 영화에 비유하자면 주제적 화행은 배우들에 비유되고 구성적 화행은 스태프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예, 주제 구성.
그래서 저 주제는 이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배우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구성적 화행은 그 아래 준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스태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각본 쓴 사람이 선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윤진호라고 8학번 선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거 덕분에 대종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마이파더라든지 슈퍼맨이 된 사나이, 최근에 또 전도연 나온 영화 하나 있었죠. 전도연이 프랑스에서 마약 파는 사람으로 오인이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온 그 영화. 그 영화도 그 분이 다 각본을 썼고, 그래서 공무과 나조를 각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고, 각본 쓰는 것도 요즘 돈 돼요. 돈 되고,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다 스토리에 다 미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스토리 좋아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형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한 획을 긋기도 했지만, 저는 구형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잘 썼다는 생각은 솔직히 좀 잘 들진 않은데, 하여간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재능을 잘 키우란 말이에요. 키우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1.2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 보시면 그 아래줄, 요구 화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응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쪽의 화행을 뜻한다. 그래서 주제적 화행은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나눠지는데, 요구 화행이라는 것은 응대를 요구하는 내용, 그런 것이 요구 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응대 화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상대의 요구에 대해 응대하는 쪽의 화행을 뜻해요. 그래서 대답하는 쪽.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하면 수락과 거절의 관계가 있을 때 명령이 요구 화행이고 수락 거절이 응대 화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1.2.1 그 요구 화행을 또 살펴볼까요? 요구 화행은 진술 화행, 정표 화행, 질문 화행, 명령 화행, 청유 화행, 약속 화행으로 나눠진다. 진술 화행이란 발하의 명제 내용이 나타나는 사태가 사실임을 주장하거나 사실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는 언어 행위이다. 그게 진술 화행. 정표 화행이란 화자의 감정을 화행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표 화행 저번에 얘기했었죠. 사람 감정에는 6가지가 있다고. 공포라든지 분노, 혐오, 기쁨, 슬픔, 이런 것들, 두려움, 그런 것들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따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화행이에요. 다음에 질문 화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화행으로, 질문 화행은 의문사를 통해 묻는 설명 질문과 yes, no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질문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질문은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yes, no로 대답하는 판정 질문, 그 다음에 의문사 OW1H에 대해서 대답하는 설명 질문,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달라요. 판정 질문, 철수, 너 밥 먹었니?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긍정, 부정으로 대답해요. 너 왜 먹었니? 밥 왜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든지, 왜 먹었다고 진술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몰라 라는 식으로 응대를 거부하든지, 그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질문과 판정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것,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그 명령 화행은 청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화행이에요. 명령 질문, 판정 질문, 설명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경상도 사투리 있죠? 경상도 사투리에 그 밥 먹었나, 너 밥 먹었냐를 어떻게 경상도 사투리에서 말해요? 밥 묻나, 밥 묻나, 밥 묻나. 발음대로 쓸게요, 그냥 발음대로.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니를 어떻게 해요? 어디 가니? 경상도 사투리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노? 너 어디 가노? 네, 어디 가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미쳤냐? 어떻게 얘기해요, 경상도에서? 미쳤나? 미쳤나?
그렇게 그것도 있지만 저기 억양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와그라노. 자, 그럼 보면 이게 지금 뒤에 저기 종결어미를 보면 나로 끝나는 게 있고 노로 끝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경상 사람들은. 그다음에 반문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반문나라고 얘기하지. 무슨 차이예요? 어떨 때 나가 붙고 어떨 때 노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판정 의문일 때 노가 붙고 설명 의문일 때 나가 붙는 거예요. 요런 게 500년 전에 한국어에 있었어요. 서울말에도 중세고 보면 고와 가가 있었어요. 요즘 가밖에 없는데 고는 그 설명 의문일 때 쓰이고 가 같은 경우에는 판정 의문에 쓰이고 그런 게 경상도나 함경도 같은 경우는 억양도 심하고 상당히 보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살아 있어요. 옛날 모습으로 살아 있는데 지금 뭐 한국에서 전국적으로는 다 없어졌죠.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경상도하고 함경도에는 남아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한 예예요. 경상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그래서 판정 의문, 설명 의문문이 이런 게 뭐 우리가 이런 거 왜 배워? 뭐 무슨 관련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큰 관련이 있어요. 나하고 노, 어떨 때 나하고 노하고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판정 질문 설명을 모르면은 이거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얽혀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역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정 의문은 설명 의문에 대해서 대답이 다르다. 그런 것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거는 교양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다음에 청유화행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화행이고 약속화행이란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정하여두는 화행이다. 명령, 청유, 약속은 하나로 묶일 수 있죠? 뭘로 묶일 수 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묶일 수가 있는데 명령, 청유, 약속은 각각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명령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청자가 하고요. 약속은 누가 해야 돼요? 화자가 하고 청유는 누가 해야 돼요? 같이 한다. 그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다음 단락이에요. 요거 화행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의무 전제 화행이에요. 의무가 없는 화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진술 화행, 정표 화행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 전제 화행이에요. 즉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는 해야 할 일 의무가 있는 화행. 그런 것이 질문 화행, 명령 화행, 청유 화행, 약속 화행이에요. 질문 화행도 들어가요. 질문 화행. 질문 화행도 뭔가 물어보면 상대방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화행하고 명령 화행하고 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명령 화행도 청자가 해야 할 일이고 질문 화행 같은 경우에도 청자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측면에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 질문 화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고 명령 화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구분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의무가 약간 전제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청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저기 무의무 전제 화행이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제를 갖지 않는 것이다. 갖지 않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 줄 보시면 다음 줄 끝부분 의무 전제 화행이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제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의무 전제 화행과 무의무 전제 화행으로 요구 화행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에 1.2.2 보시면 응대 화행을 볼게요. 자, 응대 화행은 여러분들이 좀 그거 할 거예요.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여러 문법책이나 이런 거에서 뭐 문법책 중고등학교 때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끔이라도 배웠으면 다 배웠던 게 요거 화행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응대 화행은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신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1.2.2 응대 화행을 보시면 그 아래줄 응대 화행은 요거 화행에 대한 응대를 담당하는 화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화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진술에 대해서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응대를 거부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쭉 다룰 내용입니다만 미리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진술 화행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응대, 거부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화자의 정표 화행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정표에 대해서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잘못 썼어요. 공감을 하거나 비공감을 하거나
예, 그걸 고쳐주세요. 공감, 비공감으로 나와 있어요? 아, 제가 잘 고쳤네요. 예, 예. 아, 전에 있었던 책, 이거는. 예, 예. 공감하거나 비공감하거나, 예. 그게 맞아요. 예. 하거나, 예. 응대를 거부하거나. 다음에 화자의 판정 질문에 대해서는 청자가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응대를 거부하고, 화자의 설명 질문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하거나 응대 거부를 한다. 화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명령에 대해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한다. 화자의 청유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청유에 대해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한다. 화자의 약속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약속에 대해서 허락을 하거나 불허를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명령, 청유 같아요? 대답이 수락이나 거절이에요. 네, 약속은 달라요? 허락이나 불허로. 네, 그렇게 달라요. 자, 다음에 1.3 구성적 화행을 볼까요? 구성적 화행이란 대화의 형식적 측면을 담당하는 화행을 뜻한다. 구성적 화행에는 인사화행, 부르기, 주의집중 화행이 해당한다. 예. 인사화행은 대화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다. 즉 대화를 시작할 때 화자는 상대에게 화자의 존재를 알리고자 인사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끝날 때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부르기, 주의집중 화행은 대화의 시작과 주제 전환에 기능을 한다. 상대를 부른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상대에게 주의집중을 시킨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거나 주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적 화행은 인사 화행과 부르기, 주의, 집중 화행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요거 화행부터 좀 살펴볼까요? 2.1 진술 화행이요. 진술 화행은 1번 진술의 적정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적정 조건 4가지 조건이 있었죠. 내용 조건과 명제 내용 조건, 준비 조건, 성실 조건, 본질 조건. 명제 내용 조건은 어떤 정보라도 상관없어요. 예, 어떤 말을 하건 상관없어요. 예, 물론 이제 좀 국가 보안에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국가 보안법에 걸려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상관없다. 어떤 말을 하거나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준비 조건, 기억. 화자는 정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 청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예. 준비 조건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자의 자격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그다음에 화자의 심리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냥 2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준비 조건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다음에 T가 성실 조건은 화자는 명제가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 예. 뻥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뢰경률에서 어긋나요. 예. 그래서 성실성을 지키려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걸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본질 조건은 명제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에 2.1.1 진술화행의 직접화행을 볼까요? 진술화행의 직접화행은 한국어에서 진술의 직접화행은 진술형 종결 어미로 표현된다. 예. 직접화행이 있으면 간접화행이 있겠네요. 직접화행은 진술형 종결 어미. 2번에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습니다, 비읍니다, 올시다, 나이다. 습니다하고 비읍니다는 어떨 때 습니다가 붙고 어떨 때 비읍니다가 붙어요? 예? 어떨 때 습니다가 붙고 어떨 때 비읍니다가 붙어요? 이거는 한국 학생보다 외국 학생이 대답을 더 잘해요. 이거는 어떨 때 그래요? 예. 앞에 자음이 오면 습니다가 붙고요. 앞에 모음이 오면 비읍니다가 붙는 거예요. 예. 붙어요. 예. 어와 아 있죠? 엇과 앗. 예, 엇과 앗은 어떨 때 엇이 붙고 어떨 때 앗이 붙어요? 예, 예. 먹었다고 막았다죠? 막었다 아니죠? 먹었다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동사가 양성 모음이면 앗이 붙는 거고 음성 모음이면 엇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외국 학생들은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 학생은 한 사람은 더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잠재적 문법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대답을 하라고 하면 대답 못해요. 그런데.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사 되게 쉽게 보잖아요. 예. 외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거. 근데 한국어 하는데 뭐 못하겠냐. 예. 이런 거 얘기를 모르고서는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 관한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말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모음 조화라고 그러잖아요.
모음 조화 현상. 예. 모음 조화 현상을 뭐 저기 뭐죠? 풍덩풍덩 퐁당퐁당 여기서만 찾는데 예, 사실은 거기에도 모음 조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과 ot의 결합 같은 경우에도 모음 조화 현상 있죠? 여러분 저기 퐁당퐁당 풍덩풍덩 이런 거 저기 외국이 퐁당퐁당이 작은 의미고 풍덩풍덩이 큰 의미라는 거 외국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몰라요. 그게 졸졸이 작은 의미고 줄줄이 큰 의미라는 것 여러분이 다 유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거 외국인들 몰라요. 그거는 학습에 의해서 다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왜 퐁당퐁당이 자꾸 풍덩풍덩이 크냐? 퐁당퐁당이 맑고 풍덩풍덩이 어둡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식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그거는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하여간 그거는 유전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예전에 그래서 뭐 한국어 문법 같은 거 얘기하면은 그 옛날에 저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학이 상당히 인기를 끌어요. 이제 그 우리 지금 국어문학 전공이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 국어학. 제일 먼저 폐강되는 과목이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폐강되는 과목 국어학. 그 다음에 폐강되는 저희 때. 그 다음에 폐강되는 과목 고전문학. 마지막 이제 현대문학은 덜 폐강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이었는데 그 저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 어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옛날에 그 국어 문법 얘기하면 다 자죠. 그거 뭐하러 배우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막 외국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한국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이 이제 강해졌어요. 혹시 서정수 선생님을 한번 아세요? 서정주하고 헷갈려요. 시인 서정주하고. 서정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기 94년도에 국어문법이라는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그 대한민국 학술상을 그 1년에 인문계 하나 주고 자연계 하나 주거든요. 그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여기 교수였어요. 여기 국문과 교수였는데 그런데 뭐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기 원래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학과 물리학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만든 학과예요. 이과의 이과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워낙 이제 데이트를 쳤기 때문에 서울대 물리학과는 최고의 이제 수재들만 자연계에서 의대를 제치고 최고의 수재들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국문과 교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가르치는 곳은 연세어학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세어학당에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너무 콘텐츠가 부족한 거예요. 가르치려고 해도 외국인한테 가르칠 책이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인생을 바꾼 그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때려치고 국어학으로 이제 돌린 거죠. 돌려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업적을 이제 남기신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그렇게 그거를 그 문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외국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먼 미래를 이제 쳐다본 거죠. 그래서 한국어도 외국인한테 가르칠 때 어떤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서울대 국문과나 이런 데는 그런 연구에 그분이 한 이 정도라면 서울대 국문과 연구는 여기밖에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방향이 틀려먹은 거예요, 방향이. 왜냐하면 이분은 외국인한테 가르치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의식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매번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새롭고. 이거 외국인한테 받을 때 어떻게 받아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옛날 언어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그것만 하면 교수 되니까. 교수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사명감 있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교수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국문과가 완전히 이제 요즘 이제 외국인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콘텐츠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할 거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 설명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대답해야 될 분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지금 뭐 하여간 그럼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꼭 요즘 이제 안철수가 그거 하는 바람에 정치를 하는 바람에 완전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만 서울대 의대를 하다가 컴퓨터를 고치는 지로
그 진짜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정훈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분이 서정준 줄 알고 서정주 시인이 한양대 국문과에 있구나 그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선배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따가 큰 낭패를 당했죠.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서정수 선생님이라고 분도 계셨다는 것. 뭐 다음에 보시면 그래 습니다, 읍니다. 그 다음에 엇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번졌고, 자 다음에 니은의 의오, 오, 는구려, 구려, 디귿의 네, 을세, 그 다음에 리을세, 을세와 리을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다, 는다, 니은다, 는구나, 구나, 아요, 어요, 아요, 어요 같은 경우는 앞에 양성 모음이 오느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지요, 세요, ş요, 애요, 을걸요, 군요, 능군요. 지요 같은 경우에 저번에 설명했었죠? 철수가 밥 먹었지, 철수가 밥 먹었어. 어떤 의미인지 저번에 설명했었나요? 이것도 저기 외국 학생한테 말할 때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밥 먹었지, 밥 먹었어. 어떻게 달라요? 철수 밥 먹었지, 철수 밥 먹었어. 어떻게 달라요? 철수 밥 먹었어는 화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철수 밥 먹었지는 청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양태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요. 군 같은 경우도 저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수 밥 먹었군. 철수 밥 먹었어. 어떻게 달라요? 철수 밥 먹었네. 먹었군. 같은 의미예요. 먹었어. 이건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방금 한 거. 그거는 이제 그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제가 지각한 거는 군이나 내로 대답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그냥 얘기할 때는 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감사나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지각으로 얘기하면 약해요. 그러니까 버릇없다는 얘기 듣다는 것, 된다는 것. 칭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비읍, 지, 야, 군, 구먼대, 을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억서도 비읍까지 뭘로 나누는 걸까요? 기억과 니은, 디귿 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상대 높임의 6등급이에요. 상대 6등급. 그래가지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하십시오체. 지금 뭐 7.5차 교육과정부터 하십시오체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또 저번에 물어보니까 하십시오를 배운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직 그 문법 교육이 그렇게 활달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하우체, 디귿은 하계체, 니은은 헤라체, 미음은 해요체, 비읍은 해체. 자, 미음하고 비읍하고 차이가 뭐예요? 해요체, 해체. 해체에 뭐가 더 붙으면 해요체예요? 요가 더 붙으면 해요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고 헤라체하고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해체하고 헤라체하고 높임의 등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다고요. 많은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뒤에 요가 붙으면 해체고요. 요가 못 붙으면 헤라체예요. 헤라체.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2.1.2 진술화행의 간접화행. 이번에 간접화행을 살펴볼게요. 자, 3번 예를 볼게요. 3번의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너 미쳤냐? 나는 미치지 않았. 넌 미치지 않았다. 철수는 미쳤지 않는가? 철수가 가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니? 아무 효과가 없다.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다. 어떻게 철수가 가겠니? 철수는 안 간다. 라는 것. 이런 거를 다 간접화행으로 나타냈어요. 질문으로. 질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원래 하고자 하는 것은 진술화행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간접화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질문 형식으로 간접화행을 나타내는 것. 자, 다음에 2.1.3 진술화행의 응대화행을 볼게요. 자, 진술화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4번의 갑, 철수가 집에 갔어. 이렇게 말하면 을이 응, 아무렴, 그래, 그럼. 여기 갑과 을은 요즘 말하는 갑을 건 게 아니에요. 갑이 높고 을이 낮고 이런 건 게 아니고 그냥 A, B라고 보시면 돼요. A, B, A, B.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니은 아냐, 아니, 아니야, 아무리 천만에.
디귿, 글쎄, 글쎄다, 글쎄요, 글쎄올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기억은 철수가 집에 갔어에 대해서 응, 아무렴, 그래, 그럼 이런 것은 다 긍정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니은 아냐, 아니, 아니야, 아무리 천만에. 이거는 기억, 철수의 말에 대해서, 갑의 말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글쎄, 글쎄다, 글쎄요, 글쎄. 이거 뭐예요?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응대 거부예요. 응대를 거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자, 그래서 그 아래 읽어보시면 4는 진술화행이고 5는 그에 대한 응대이다. 5 기억은 앞에 진술화행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고 5 니은은 부정하고 있고 5 디귿은 응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줄 보시면 다시 정의를 내리면 그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뒤에 부분. 긍정화행이란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을 나타내는 화행이고 맞다고 얘기하는 화행이고 부정화행이란 앞에 나타난 화행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화행이며 응대 거부 화행이란 청자가 화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알고 있지 않거나 응답을 회피하고 싶을 경우 응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것. 예. 예, 그래서 응대 화행, 부정화행, 응대 거부 화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고요. 6번 예를 보실까요? 철수가 집에 갔어 라는 말에 대해서 7번의 을이 기억에 맞아, 당연하지, 물론이지, 철수가 집에 일이 있다더라. 누가 그걸 모르나? 누가 아니래니? 누가 안 갔대? 누가 뭐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 을의 기억하고 저 7의 기억하고 5의 기억 있죠? 어떤 차이가 나요? 공통점은 뭐예요? 5의 기억과 7의 기억, 공통점. 예, 긍정이에요. 예, 긍정을 하고 있는데 5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로 짧게 대답하고 있죠? 예, 감탄사. 이거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온 거예요, 다. 표준 국어대사전에 있는 감탄사만 여기다 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7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진술로도 대답하고 있고 문장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질문, 문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응대 화행의 직접 화행을 따지자면 어떤 게 직접 화행이 되겠어요? 5번의 기억이 직접 화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간접 화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술 화행 가지고 긍정 화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질문 화행 가지고 긍정 화행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자, 7번의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안 갔어. 말도 안 돼. 가기는 개불. 이렇게 말하는 것 몽땅 다 진술 화행으로서 부정 화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있니? 안 갔다니까 왜 그래? 안 갔다니까 가긴 어딜 가? 가방이 아직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질문 화행 가지고 부정 화행을 나타낸 거예요. 다음에 거짓말만 웃기지 마, 뻥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무슨 형식이에요? 이거는 명령 형식이에요. 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상대방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에게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령 화행이에요. 명령 형식 가지고 뭘 나타낸 거예요? 부정 화행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7번의 니은 같은 경우에도 부정 화행의 간접 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7번의 디귿 몰라, 난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글쎄는 감탄사예요. 몰라는 그거예요. 나 몰라. 나는 잘 몰라. 라는 식으로 문장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몰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응대 거부 화행의 간접 화행.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 난 모르겠어는 진술 형식으로 말한 것이고 왜? 난 모르겠는데는 질문 형식으로 말한 것이고. 자, 예, 그 아래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7기억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긍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긍정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7니은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부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부정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7디귿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응대 거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진술 화행이었고요. 다음에 정표화행으로 넘어갈게요. 정표화행이란 15분 남았어요. 15분. 15분. 예, 15분만 조금만. 예. 15분 좀 허벅지 쿡쿡 찌르시고. 예.
예, 그 정표화행. 정표화행이란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청자가 이에 대하여 감정이입되기를 기대하는 행위이다. 예, 그래서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게 정표화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표화행의 적정 조건은 8번의 기억, 명제 내용 조건이요. 명제는 인간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명제의 내용은 인간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 니은 준비 조건은 화자는 정서가 있어야 돼요.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디귿 성실 조건은 화자는 그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 하고요. 그 감정 느끼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는 건 뻥이에요. 리을 본질 조건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 조건은 위배돼요. 리을 본질 조건 화자의 표현은 실제 세계에서 화자가 감정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간주된다. 예,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일반적 사회에서 인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볼까요? 에크맨이라는 사람 2004년에 정서를 6가지의 기쁨, 슬픔, 논란, 분노, 공포, 혐오로 분류했어요. 예, 그래서 6가지 다 화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다. 슬픔이란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느낌이다. 놀람이란 뜻밖의 일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다. 분노란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의 느낌이다. 혐오란 상대를 미워하고 꺼리는 느낌이다. 분노와 혐오는 불만의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일치해요. 이런 건 공통점이지만 혐오는 기분을 느끼는 특정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 분노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대상이 있다면 혐오가 되는 것이고 대상이 없다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공포란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느낌으로 불안으로 치환될 수 있다. 예, 공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불안이라고 보는 게 나아요. 불안, 예, 불안한 거 다 공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화행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자, 9번에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볼게요. 그럼 기쁨 화행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기쁨 화행, 감탄 화행, 칭찬 화행도 포함이 돼요. 소망 화행, 호감 화행, 존경 화행이나 애정이라든지 환영이라든지 환대, 축복, 축하, 감사 이런 거 다 기쁨 화행에 포함되고요. 자만 화행, 자기 막 자랑하는 것, 예, 자기 자만심에 꽉 차 있는 것, 이것도 기쁨 화행에 속해 있고, 슬픔 화행, 슬픔 화행은 고독 화행도 들어가고요. 실망 화행, 동정 화행, 애도 화행, 위로 화행 이런 게 포함돼요. 여러분 저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예, 그게 뭐예요? 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자살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예, 예. 진실? 와, 예. 예. 두려움이라 외로움, 고독. 예. 그 외로워서 자살하는 거에 결국엔 따지고 보면은 예.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없고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예. 그 저번에 혹시 이런 얘기 했나요?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예. 그 사람이 책을 썼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제가 얘기했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예.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예. 책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예. 자유로부터 도피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독재로 간다는 얘기예요. 독재. 강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제목부터 범상치 않아요. 예. 여러분 자유가 좋아요? 강압이 좋아요? 예. 당연히 자유가 좋잖아요. 그런데 자유로부터 도피해가지고 강압으로 가는 인간의 심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를 피해서? 예. 여러분 자유로우면 산에 가가지고 혼자 살아요. 혼자. 그렇죠. 예.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뭘 감수해야 돼요? 외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고독을 감수해야 돼요. 예. 자유로우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여기 앉아가지고 이 학문이 도움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어쨌든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배우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예. 대학을 안 나오면 왕따예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예.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대학 안 나오면
예,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었는데 거기 저 나치 시절에 예,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했는데 이제 한참 이제 자기들 동족도 막 죽이고 예, 독일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나치 히틀러의 강압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 뭔가를 느낀 거예요. 왜 저럴까 이 사람들? 예, 왜 저렇게 강압으로 들어갈까? 자유를 벗어나가지고 윌리엄 텔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막 얻으려고 하는데 예, 왜 저 강압으로 들어갈까 생각해봤더니 예, 그게 이유를 찾아낸 게 바로 외로움이 무서워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예. 예, 그래서 예, 여러분도 뭐 지금 뭐 어떤 모임이나 막 이런 데 갈 때 여러분 막 무시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자리에 참고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예, 거기에서 무시당하는 게 낫지. 예, 왕따 저기 그 외로움을 참을 수는 없어서 예, 혼자서 집에서 혼자 밥 해 먹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외롭고 싫으니까 혼자 밥 먹고 그러는 거 싫으니까 예, 그거 참으면서밖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이제 하여간 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유로부터 계속 도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강압적인 것에 끌려다니고 사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 밥벌이를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인생도 못 살고 결국엔 그 고독의 그 외로움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훨씬 더 고독해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예, 그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로부터의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 고독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예. 예. 아, 이놈의 인기는 식지가 않네, 이게. 예. 아, 이 고독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지금. 예. 예. 농담이고, 다 스팸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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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여러분 평생 고독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독은 인간이 어차피 지고 가야 할 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해둘 만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고독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 뭐냐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자선 활동, 예, 그런 게 고독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활동 마음속에서 예,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자기도 만족스러워지고 예, 그 다음에 예, 고독도 좀 덜해지고 예,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예, 한번 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다 대신 이제 이런 외국 책 읽을 때는 번역을 잘한 걸 읽으셔야 돼요. 번역이 정말 큰 걸 차지해요. 예, 그 책, 뭐죠? 위대한 개츠비 제가 지하철에서 파는 책으로 읽었다가, 예, 이게 진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예. 아, 정말 재미없었어요, 얘가. 예.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이런 걸, 예,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 싸다고 그냥 막 다 찾지 마시고, 예. 번역이 진짜 중요해요, 번역이. 예. 그러니까, 예. 잘 찾아가지고 보시고요. 자, 하여간, 예. 그래서 지금, 슬픔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고독도 들어가 있네요. 고독. 예. 고독 화행. 예. 고독도 슬퍼요. 예. 슬프지만 예. 그거 계속 피해 다녔다가는 예. 더 슬퍼질 수 있어요. 더 고독할 수 있으니까 예. 인간은 고독은 안고 가는 것이다 원래. 자, 그러면 리티긋 놀람 화행, 놀람이나 경악. 예. 경악이 놀람보다 더 큰 거예요. 예. 더 한 단계 높은 것, 경악. 그다음에 리을 분노 화행, 얘는 분노 화행밖에 없고. 미음의 혐오 화행에는 혐오 화행, 무시 화행, 저주 화행, 타박 화행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질투 화행도 들어가요. 다음에 공포 화행, 공포 화행에는 걱정 화행, 사과 화행, 자책 화행, 한탄 화행, 후회 화행, 수치 화행, 선망 화행 이런 게 공포 화행에 들어가고요. 공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공포 영화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면은 다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번역이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공포라고. 자, 다음에 2.1.1 볼까요? 정표화행의 직접화행. 그 아래줄 보시면 정표화행의 직접화행은 주로 감탄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 감탄사. 자, 10번 예를 보실까요? 107페이지에. 기쁨 화행부터 나타나는데 기쁨 화행의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에
기쁨행 하하하 만세 신봤다 야 야호 브라보 얼씨구 이야 흠 감탄하행 아아오 이거 예. 아라는 게 슬플 때 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전에 찾으면 기쁠 때도 아라고 얘기하는 것 억양이 다르겠죠? 예. 이럴 때 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몽땅 다 하하 만세 신봤다 신봤다도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사전에 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면 감탄사를 분류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감탄사로 예, 나타나는 것. 정표행은 이렇게 감탄사로 나타난다. 10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예, 다시 10번 예 위로 올라갈게요. 기쁨하행은 기쁨하행, 감탄하행, 소원하행, 호감하행. 뭐 하여간 이건 다뤘으니까 기쁨하행에 얘가 10번이에요. 10번. 기쁨하행, 감탄하행고 얘가 나타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슬픔하행을 볼게요. 슬픔하행은 슬픔하행, 고독하행 포함, 실망하행, 동정하행, 애도하행, 위로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제 사전에 그 예를 찾자면 11번의 기억서부터 디귿까지 슬픔하행 아이고 아 통제라 우호 통제라 동정하행 아이고 휴 아휴 쯧쯧쯧 참 실망하행 아이고 애게 예끼 에이 투유 아유 쯧쯧쯧쯧쯧 참 예. 여기서 아는 다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전에 말씀드린 어깨 번호 1번, 2번 또 나와 있고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저 기쁨과 슬픔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기쁨에 아도 나오고 슬픔도 아도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거 저기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돼 있을까요? 그 저기 1번, 2번으로 돼 있을까요? 어깨번호 1번, 2번으로 돼 있을까요? 요거는 의미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1번, 2번 그걸로 되어 있을 것이고 저기 저 위아래. 예. 자, 그다음에 그 슬픔하행에 그 저기 저 슬픔하행, 동정하행의 같은 경우에 실망하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 의미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잠시 또 교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어깨번호 1번, 2번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는 예, 동음이 관계. 간단하게 동음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 저기 동그라미 1번, 2번 관계는 의미가 가깝죠? 예,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다이 관계. 그래서 예, 동음 관계나 다이 관계의 공통점은 형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에 다른 의미가 이제 나온다는 게 그게 이제 공통점이긴 하지만 서로 의미 간에 관련이 있으면 다이 관계고요. 관련이 없으면 동음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류한 거예요. 자, 다음에 놀람화행을 볼게요. 놀람화행은 놀람화행과 경악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악화행은 12번 그 아래 그 저기 고를 읽어보면은 저 각주를 읽어보면 12번의 경악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다는 의미로 놀람보다 한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예. 한정적인 좀 더 작은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더 강한 의미를 표현한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2번의 기억 보시면 놀람화행은 깜짝이야, 어머, 아야, 아이고, 야, 그래, 뭐, 어머나, 어머머. 경악화행은 세상의 맙소사, 뭐 이런 것.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분노화행은 분노화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13번 보시면 분노화행에 빌어먹을 아이참 에이 우라질 이야 제기랄 젠장 흠 베라먹을 제기랄 육시랄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네요. 빌어먹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빌어먹다가 무슨 뜻이에요? 구걸해서 먹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지 같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제기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기랄? 그 한국 욕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국문과니까 수업 내용으로서 다룰게요. 객관적으로. 그 18놈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기 어디까지나 수업 내용이에요, 수업 내용. 예,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10이라는 건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하다라는 것은 성교한다는 뜻이에요. 뜻인데 그럼 18놈이라는 것은 성교하는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뜻이 왜 욕이 되느냐? 요 앞에 무슨 말이 생략돼 있어요? 예, 님이가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그러니까 네 어머니하고 성교할 놈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러면 쌍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motherfucker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요거 예, 이건 나쁜 뜻. 예. 제기랄은 요거하고 반대되는 뜻이에요. 예,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제 애기랑 할, 제 애기랑 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 예, 그러니까 예. 그 저기 젠장은 문제 젠장, 젠장. 예, 제기랄 난장맞을의 줄임말이에요. 제기랄 난장맞을. 예. 난장맞다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난장맞다라는 것은 술을 새놓지 않고 때리는 곤장이 난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저기 제기랄 난장맞을 거기 젠장할 예,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그 육실할 이런 말 나왔잖아요. 예, 육실할이 무슨 뜻이에요? 육실할. 육시는 이제 부관참시를 뜻하는 거예요. 예, 부관참시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 가지고 목을 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한명회. 이런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한명회가 계속 자기 목이 잘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부관참시 당했죠. 죽었을 때는 세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 죽고 나서 이 사람 한 일이 워낙 예, 문제가 되니까 예, 해가지고 예, 죽일 만한 짓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벤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시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오살이에요. 오살. 육시에 육자가 들어가는데 육자는 그 육체할 때 육자예요. 여섯 육자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6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죽는 거라고 죽이는 걸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오살이에요. 오살. 오살은 예, 5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5조각이 되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보시고, 예, 무척 잔인한 얘기예요. 그거는 잔인이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오살알이라는 욕도 있었어요 예전에. 오살알, 예, 뭐 제기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는 예, 그런 뜻도 있었고, 예. 예. 뭐 예, 이런 것들은 다 나쁜 뜻이니까 예, 사용이 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면 이제 기왕 말씀드린 겸에 예, 그 여자애들이 이제 졸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졸라 예, 졸라 그게 이제 요 말의 줄임말이라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요 말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난다라는 뜻인데 요 난다라는 뜻이 없던 게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고 예, 졸라 좋다라는 것은 발기한다는 뜻이에요. 발기한다. 예, 성적으로 흥분하면 남자가 발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기할 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뜻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졸라라는 것은 여자도 써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없는 게 생기는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발기할 만큼 좋다 했으니까 여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남자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아, 요거로 끝나 좀 아쉽습니다만 예, 뭐 그냥 예. 객관적으로 알아두시고 예, 누가 이런 말을 쓸 때는 이런 뜻이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거예요. 예. 자.